록스와 이무의 대화가 결렬되었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록스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무가 이를 막아서며 아직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 저런 녀석 하나 따위가 세상에 돌아간다 한들 세계 정부에 해가 될 일은 없다. 마샬 디 에리스의 힘을 얻어낸 뒤 저 녀석을 처리한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들은 경계를 풀며 록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록스는 보하하하하, 더는 무언가를 할 수도 없겠군. 하지만 각오해둬라. 나는 돌아올 거다 이곳에 라는 말을 남긴 뒤 성지 마리조아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록스는 세계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선 강력한 동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데뷔웹 파이트를 통해 유능한 동료들을 모으며 가히 역대 최강이라고 불릴 만한 록스의 적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또한 록스는 이 사건으로 현상 수배자가 되었고 초기 현상금이 무려 40억 베리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이는 초기 현상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현 시대를 기준으로 최소 50억 베리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최종 시점에 로저, 흰수염과 해적왕이 된 이후의 루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의 현상금이기도 합니다. 한편 아이기스는 아직 태고의 전쟁 당시 얻은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꽃의 방 깊은 곳에서 몸을 치유하고 있었고, 이무가 직접 아이기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무님 이곳까지 직접 행차하시다니 라고 말했고, 이무는 마샬 디 에이버리의 힘을 이은 자가 나타났더군. 물론 진품인지는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만 또한 저 남자에게서 데비 디 존스의 모습이 보였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데비 디 존스의 모습, 설마 저 남자가 데비 디 일족이라는 겁니까? 어찌 되었던 간에 살려두어서는 안되는 남자로군요. 그건 그렇고 아나스타시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간 수많은 디아보리족이 나타났었지만 결국 그 힘을 가진 순혈 종족은 찾지 못했었습니다. 록스디 지백 정도 되는 남자가 선택한 여자라면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와 아이기스는 티치의 어머니이자 록스의 아들인 마샬 디 에리스의 힘을 이용하여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또한 이무는 말을 이어가며 록스디 지백, 저 녀석을 보고 있으니 왜인지 모르게 그 녀석이 떠오르는군. 세상을 흔들었던 게임의 창시자 데비 디 존스 라고 말하며 록스를 보며 데비 디 존스를 떠올립니다. 참고로 록스의 본명은 데비 디 지백이며 록스는 데비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즉 데비 디 지백의 먼 후손입니다. 아이기스는 록스와 이무의 대화를 회상한 뒤 마샬 디 에이스를 이용하여 그분을 부활시키려는 계획은 실패했었다. 하지만 마샬 디 티치를 이용한다면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러나 아나스타시스가 놈의 손에 들어간 건 큰 변수로군. 록스와 못다한 거래를 그 아들과 다시 하게 되는 건가? 라고 말하며 순혈 디아보리족의 핏줄을 타고난 티치를 이용하려 합니다. 한편 티치는 세턴의 힘을 흡수한 이후 신 검은 수염의 적단과 함께 와노쿠니에 도착했고, 시키는 지하하하하 카이도 녀석이 다스린 나라가 이곳인가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지는 도신 류마의 검 흑도슈스에 있는 와노쿠니의 국보, 해군 시절 와노쿠니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케이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도신 류마, 자네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하군. 아나스타시스로조차 자네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르니 라고 중얼거리며 류마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그 누구보다 류마의 강함을 잘 아는 퀘이사는 아나시스토로 류마를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가자 녀석들아, 흑도 슈스이를 탈취한 뒤 도신 류마의 시체를 가진 크로스 길드의 본진을 공격한다. 그리고 모든 재료가 모이게 된다면 롤로노아 이전 역대 최강의 검사라고 불렸던 도신 류마를 손에 넣게 된다고 라고 소리치며 와노쿠니 토바리오 크로스 길드와의 대결을 예고합니다. 귀검 나스주로와 대지의 신 가이우스 디 엘이 격돌하는 와중에 키자루와 아카인과 난입하여 가이우스 디 엘을 기습하였고, 가이우스 디 엘은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조금은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카즈키 보르살리노 최고의 타이밍이로구나. 저 녀석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고, 아카이누는 조금은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오로성도 별거 없군요. 이런 데서 쩔쩔매고 있다니 어떠한 악도 용서할 수 없기에 저놈을 막는 것이오 라고 툴툴댔고, 키자루는 피식 웃음을 지은 뒤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가이우스디 L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다리를 빛으로 변환시켰고 곧바로 가이우스디 L의 앞면을 걷어차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이우스디 L은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키자루의 움직임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고, 가이우스디 L은 성가신 녀석들이 둘이나 나타났군. 이 녀석들 정도 되는 강자가 폐왕색 패기가 없다는 것은 신기하다만 그 이유는 분명히 알 것 같군. 자아 없이 움직이며 명령에만 복종하는 추종자는 결코 왕이 될 자질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키자루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츠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가이우스디 L의 팔을 절단시켜버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아카이누가 가이우스디 L의 복부에 명구를 장렬하였고 가이우스디 L은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상처를 치유했고, 나츠로는 확실히 저 능력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외람된 말이지만 이무님이 떠오르는군.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세계의 진실,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만 이제 와서 과거의 망령들이 튀어나오는 건 납득하기 어렵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키자루는 나츠로의 말을 엿들으며 확실히 밀짚모자가 나타난 이후 재미있는 일 투성이군 이라고 생각했고, 아카이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가이우스디 L에게 접근한 뒤 변신 홍련을 사용하였고, 붉은 개의 형태를 한 마그마가 가이우스디 L을 덮쳐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가이우스디 L은 빠른 속도로 하늘에 떠오른 뒤 타락의 플라시본을 사용하여 시공간에 창란을 일으켰고, 키자루와 아카이누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고통에 휩싸인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츠루는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팔뚝을 찔러 정신을 집중한 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가이우스디 L의 기운을 살폈으나 이미 가이우스디 L은 시야에서 멀어진 상태였고, 나츠루는 기어코 이무님에게 향하는 것인가? 하지만 고작 저 정도 실력으론 이무님께 위협이 되지 않을 터 대지의 신이라고 했나? 이놈이 원하는 바는 이룰 수 없을 테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무리하면 가이우스디 L을 쫓을 수 있었겠지만 나츠루와 세계정부에게 그 정도 충성심을 보일 이유는 없었으며, 여기서 무리하여 가이우스디 L을 쫓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쟁이 시작되며 해군은 더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꾀병을 부리며 가이우스디 L을 쫓지 않았고, 나츠루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한편 가이우스디 L은 나츠루, 키자루, 아카이누로부터 멀리 벗어난 뒤 가슴을 부여잡으며 공중에서 떨어졌고 피를 토해내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가이우스디 L은 이 몸에게도 끝이 다가오는 건가? 대머리 검사, 흰 옷을 입은 두 명의 강자, 생각보다 훨씬 강한 수족을 부리는군 라고 말하며 나츠루, 키자루, 아카이누의 실력을 인정해줍니다. 또한 가이우스디 L은 지속적으로 부상의 여파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확실히 갑작스럽게 부활한 탓에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하여 묘사됩니다. 이무는 군코의 몸에 빙의하며 샹크스와 미호크를 꺾는데 성공했고, 이후 자신의 본체로 돌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무는 자신의 본체로 돌아온 이후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어느정도 부상이 회복되어 있음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샴록은 이무를 바라보며 괴랄한 회복력이네. 불사신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회복력과 내구도야. 몸이 완전히 부서지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단시간 내에 이 정도로 폭발적인 회복력을 선보이다니 라고 생각하며 이무의 회복력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만족하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검은색 망토를 뒤집었으며 밀짚모자, 아직도 대결의 여파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군. 조이보이, 그들마저 뛰어넘는 최강의 적 같구나 라고 말했고, 샴록은 이무님 허면 이제 어떡하실 생각입니까? 대부분의 적들이 레드라인에서 빠져나갔다면 밀짚모자 루피와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레드라인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밀짚모자 루피를 놓쳐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놈들을 사살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샴록은 현재 해군은 철수한 상태이며 소수 정예의 아군만이 레드라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무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브리핑했고, 이무는 실질적으로 레드라인에 남은 인물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어쩌면 지금은 기나긴 전쟁에 결착을 지을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
아직 그 녀석도 부활시키지 못했으니 라고 생각한 뒤 전략적인 후퇴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미호크와 샹크스는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놔두며 훗날에 적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미호크와 샹크스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한 뒤 미호크와 샹크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다시 한번 흑도요루를 뽑아들려 하지만 미호크는 이무에게 당한 부상이 너무나도 심했기에 움직이지 못하며 피를 토해냈고 샹크스는 미소를 지으며 루피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갈 순 없는데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웃음을 터뜨리며 죽음의 앞에서도 태평하군. 나는 너와 달리 후회 따윈 없다. 이미 제자가 꿈을 이루는 것을 봤으니 말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샴록은 측은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샹크스가 이곳에서 죽게 되면 내 계획에도 차질이 갈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하지만 내겐 이물을 막을 명분과 힘이 없다. 이것 또한 운명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며 샹크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무는 사람 밀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샹크스와 미호크를 불태워버리려 합니다.